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우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지구 밖 생명체에 대해 크나큰 공상을 품어왔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없이 가스만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행성. 이처럼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도 생명체는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우주 탐사가 한창인 지금, 단순한 공상이 아닌 과학적인 조사 자료로부터 지구 밖의 여러 생명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나사 에임즈 연구소의 조엘 헤이건 박사. 헤이건 박사는 다양한 우주 탐사 장비가 보내오는 별들의 자료를 분석해서 그 별의 환경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지구 밖 생명체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 모델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죠. 속속 밝혀지고 있는 별들의 환경 자료로부터 어떤 외계 생물들이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생물들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있을지를 과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과거부터 지녀왔던 생명체에 대한 좁은 시각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생물이나 고도의 지능을 지닌 생물이 존재하는데, 다만 우리한테 그들을 이해하거나 소통할 능력이 없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그들의 지능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광활한 우주에는 과연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리고 우주 그 어딘가에도 과연 우리들처럼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생물이 있을까요? 아니면 풍부한 물이 있고 계절이 번갈아 바뀌는 우리 지구만이 우주에서 유일한 기적의 별일까요? 우린 진정으로 우주에서 고독한 존재일까요? 이것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불러일으킨 궁극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조물주가 생명을 창조한 것은 지구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이며 우주 질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여겼던 거죠.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은 현대 문명에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의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나타난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는 그때까지의 상식을 뒤엎는 우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브루노는 지구 밖 생명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광활한 우주엔 지구와 같은 세계가 무수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니까요. 교회는 이 혁신적인 생각을 신앙을 뒤흔드는 위험한 사상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함으로써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죠. 드넓은 우주에서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들 뿐일까요? 아니면 이 우주엔 수많은 생명으로 넘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이 의문에 대해 그 해답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탄생으로부터 46억 년이 흐른 지구엔 다양한 생명체가 진화해서 무려 3천만 종에 이르는 생물로 넘쳐납니다.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의 물. 그 땅 위로 쨍쨍 내리쬐는 햇살. 지구는 생명체를 기를 수 있는 여러 요소들 덕분에 기적의 별이 된 것입니다. 이 지구와 같은 조건으로 생명체를 품고 있는 별. 과학자들이 그 별을 찾아낼 단서로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원래 생물의 몸을 만드는 세포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막대한 물로 가득 찬 바다는 생명체가 진화해온 무대이기도 했죠. 생명의 요람인 바다. 그런 바다를 가진 별이 지구 외에는 없는 걸까요? 요즘 과학자들은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 별 하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처음으로 발견된 별이었죠. 그 별의 발견자는 바로 이탈리아가 낳은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플로렌스에 있는 국립도서관에는 갈릴레오가 관측 내용을 꼼꼼히 써놓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Questo è il manoscritto di Galileo. 자료의 내용은 목성과 그 4개의 위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림 중앙의 원이 목성이고 나머지 별표 4개는 위성을 나타냅니다. 갈릴레오는 날마다 쉬지 않고 위성의 움직임을 스케치했습니다. 갈릴레오가 관측한 4개의 위성, 그중 하나가 지금 바다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로 그 별이죠. 갈릴레오 시대로부터 400년 후, 갈릴레오의 이름을 딴 최신의 탐사선이 그 별로 향했습니다. 그 별은 4개의 위성 중 안쪽에서 두 번째 궤도를 돌고 있는 유로파입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 상공 200km까지 바싹 다가가서 선명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유로파는 지구의 달과 거의 같은 크기이며 표면 온도가 섭씨 영하 160도인 얼음으로 뒤덮인 별이죠. 무엇보다 과학자들의 눈길을 끈 것은 얼음 표면이 마치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사방이 약 5km에 이르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한가운데에서 정확히 둘로 갈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탐사선의 영상 자료를 근거로 이 독특한 지형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 봅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는 얼음 벌판 곳곳엔 빙산 같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뚝 솟은 얼음벽의 높이가 100m에서 200m 정도로 남극이나 북극을 떠올리게 하는 장엄한 얼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형이야말로 유로파에 바다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는 커다란 단서가 숨어 있는 곳이죠. 갈릴레오 탐사선이 보내온 유로파의 지표면 영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리처드 그린버그 박사를 중심으로 한 영상 분석팀은 유로파의 중력 변화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산산조각난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의 위치 관계를 조사한 후 이 지형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알아보았죠. 그 결과 얼음 벌판에 어떤 거대한 힘이 작용해서 표면의 얼음이 부서졌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유로파 표면이 상상한 것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매우 빠르게 변하면서 지표면이 늘 새로워지죠. 더 자세한 것은 아직 모르지만 여기엔 거대한 기조력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 기조력이 일으키는 마찰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알 수 없어도 다른 곳에 비해 기조력을 좀 더 많이 받아 두께가 얇아진 얼음판을 발견한다면 아주 큰 수확이겠죠. 그것엔 분명 더 많은 마찰력이 있고 온도도 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얼음이 녹을 겁니다. 기조력은 별과 별 사이에 작용하는 강력한 힘으로 지구와 달 사이에선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죠. 그런데 목성과 유로파 사이에선 그 10배의 힘이 작용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기조력 때문에 유로파가 늘어나고 줄어들기를 반복하죠. 그 때문에 내부에선 막대한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열이 얼음을 밑에서부터 녹게 하고 표면을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이 내부의 열이 얼음을 대량으로 녹인다면 얼음 밑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진이 이번엔 그 얼음 밑의 바다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린버그 박사가 주목한 것은 유로파 표면에 나 있는 무수한 균열입니다. 얼음 벌판 위로 가느다란 틈이 끝없이 이어져 있군요. 이 균열에는 두 개의 능선이 평양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겹능선으로 부릅니다. 그린버그 박사는 컴퓨터로 복잡한 기조력을 계산해서 겹능선이 만들어진 과정을 추측해봤습니다. 이것은 그가 생각한 겹능선이 만들어진 시나리오입니다. 우선 거대한 기조력 때문에 표면의 균열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자 얼음 밑에 있던 바다로부터 물이 솟아오릅니다. 유로파 표면 온도는 섭씨 영하 160도. 솟아오른 물은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하죠. 그 후 기조력의 주기에 맞춰 틈새가 좁아집니다. 얼음은 표면 위로 밀려 올라가서 수북하게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틈새가 벌어지자 쌓여있던 얼음이 부서지면서
양쪽에 두 줄기의 능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린버그 박사는 얼음 밑에 바다가 펼쳐져 있지 않다면 이런 지형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지형은 얼음층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그 균열이 밑에 있는 바다에까지 닿아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수십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면 그 균열은 얼음 표면에 상처만 낼 뿐이고 겹능선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이곳의 얼음층은 상당히 얇기 때문에 길게 뻗어있는 능선을 만들어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듯 얇은 얼음층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얇은 얼음층 그 밑에는 분명히 바다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린버그 박사 연구진이 생각하는 유로파의 내부 구조입니다. 표면은 몇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층이고 그 밑에는 깊이가 약 100km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바다는 지구의 바다보다 10배나 더 깊은 셈이죠. 얼음 밑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 이것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요? 그리고 이 바다 속엔 생명체가 숨쉬고 있을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선 유로파를 다시 세밀하게 탐사할 새로운 계획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까지 유로파 궤도를 돌 탐사선을 발사한 후에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죠. 그리고 21세기 중반에는 그곳 바닷속으로 잠수 로봇을 잠수시킨다는 획기적인 구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바닷속을 직접 탐사하려는 것이죠. 물은 생명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유로파에서처럼 기조력으로 끊임없이 전달되는 에너지원 덕분에 물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탐사하는 건 무척이나 흥미롭죠. 이 별엔 생명체를 탄생시킬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혜성이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을 유로파에 전해줄 때마다 그 유기물은 드넓은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이렇듯 10억 년 안에 생명을 탄생시켰던 지구에서와 똑같은 에너지와 물 그리고 유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와 똑같은 그 유기물 숲가 벌써 45억 년이나 끓고 있으니 일찌감치 생명체가 탄생했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겠죠. 나사 연구진이 생각해낸 유로파의 세계입니다. 얼음 밑에 펼쳐진 어둠침침한 바다. 이 바닷물 속엔 대량의 유기물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탄소로 환산하면 지구 바다의 1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해저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해서 풍부한 열 에너지를 이용한 독자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저로부터 뿜어나오는 더운 물 속에 세균이 번식하고 그 세균을 먹는 새우나 해파리 같은 생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로파를 탐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건 그곳에 생물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유로파는 태양에서 지구만큼의 거리보다 5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죠. 우리 모두는 예로부터 지구만이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지표면에 물을 지니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어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여겼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먼 그곳에도 물로 채워진 바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생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린 생각을 넓혀서 우주에 또 다른 생물이 있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태양계 안에서 지구 이외의 다른 곳의 생물을 발견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특히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유로파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과거에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지구와 화성의 관계하고는 다르니까요.
지구의 생명이나 유로파의 생명이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로파에서의 생명의 기원은 지구와는 전혀 다를 테죠. 바로 그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유로파의 얼음벌판 밑에 바다가 있고 생명체가 확인된다면 다른 곳에서도 바다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한 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온 바다. 하지만 지금은 바다가 없는 별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가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지구에서 물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극한 환경으로 불리는 지역을 조사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주 생물학의 선구자 임레 프리드먼 박사는 전 세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가혹한 환경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프리드먼 박사가 조사한 것은 주로 사막에 있는 암석의 내부입니다. 프리드먼 박사가 특히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은 남극의 로스 사막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혹한 환경의 하나입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냉동창고 한 구석에는 그가 20년 세월 동안 수집한 남극의 암석 자료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창고 안은 섭씨 영하 27도로 건조한 남극의 환경이 재현되어 있죠. 프리드먼 박사는 로스 사막에서 수집한 이 암석 속에서 생명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암석을 절단해 보죠. 표면에서 가까운 녹색 부분은 조류가 번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이끼류나 균류 그리고 여러 가지 세균까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이 생물들은 바위에 스며든 극히 적은 물을 이용해서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야말로 그 어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남을 길을 찾아내는 놀랍도록 영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은 물이 아주 적은 곳이나 흘러간 흔적만 있는 곳에서도 멀쩡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죠. 아직도 세상에 그 생태적 지위를 가려낼 수 없거나 존재할 가망성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찾아봐야만 하죠. 그 어느 곳이든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명이 눈에 띄기 시작할 테니까요. 프리드먼 박사의 연구를 계기로 여러 극한 환경으로부터 생명체들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생명체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적응력에 점차 눈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최근의 조사를 통해 극한 환경에서 사는 이 생물들은 결코 드문 존재가 아니며 지구에서 광활한 생물권을 만들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발트해와 접해 있는 스웨덴의 오스카시안,
이곳 땅속 깊숙이 생명과는 무관하게 여겨지는 장소에 뜻하지도 않은 풍부한 생물권이 펼쳐져 있습니다. 땅속으로 내려오는 이곳 굴의 길이는 무려 3,600m에 이르죠. 이 지하 바닥에는 핵연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실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선 사용한 핵연료를 캡슐에 넣어 지하에 묻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주변의 바위로부터 정체불명의 미생물이 대량으로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주변은 높은 온도에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화성암으로 미생물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이기에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핵연료 캡슐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에테버리 대학의 카스텐 페더슨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진이 지하에 널리 퍼져 있는 미생물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햇빛도 닿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곳, 물도 유기물도 거의 없는 암석 속에서 어떻게 미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페더슨 교수 연구진은 굴 안의 바위 속에서 다양한 표변을 채취한 후 미생물이 살아가는 생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생물은 지구 내부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수소나 탄산가스에 의지해서 살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수소를 에너지로 살아가는 미생물입니다. 이쪽에도 있습니다. 지하엔 이런 미생물이 무수히 많이 살고 있죠. 몸의 전체 길이는 1000분의 1mm 정도입니다. 페더슨 박사는 이 미생물들을 지구 그 자체를 먹고 사는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이 미생물들은 메탄이나 초산 같은 유기물을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기물을 먹고 사는 수많은 미생물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지하에는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생태계가 펼쳐져 있었죠. 이러한 지하 생물권 안의 생물 숫자는 땅 위의 식물 전체와도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주에선 우리 인간들처럼 행성의 표면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소수파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별의 내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이 우주에는 아마도 그런 생물들이 더 널리 퍼져서 살고 있을 게 틀림없습니다. 많은 별에 생물권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는 군터 박터샤우저 박사입니다. 박터샤우저 박사는 우주에서는 너무도 흔한 철이나 유황을 지닌 암석과 적은 양의 물, 그리고 별 내부의 에너지, 이처럼 간단한 조건만 갖춰지면 어느 별에서건 필연적으로 생명체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해 가는 것을 결코 기적이나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는 우주의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우주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따라서 이 드넓은 우주 그 어느 곳에서건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얼음 벌판 밑의 바다에 존재할지도 모를 생물권, 별의 내부에 존재할지도 모를 생물권. 이제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에는 우리의 상상도 미치지 않는 생명의 세계가 있어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 에임즈 연구소의 조엘 헤이건 박사. 그는 지구와 동떨어진 다른 별의 환경 속에선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을지를 알아내기 위해 형태나 크기, 세부적인 동작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모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우주 생물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상상의 생물을 그리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모두가 그야말로 확실한 증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상도니까요. 하지만 가능한 한 과학의 기본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기 때문에 이런 생물들을 그려내는 건 단순히 재미거리나 순전한 상상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을 기준 삼아 주로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사는 생물을 그려내죠. 그림을 한참 그려나가는 과정에선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가 덧붙여져서 우리 지구의 생물에선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생태의 생물이 만들어질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과 생화학의 법칙들에 따라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나가는 게 훨씬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누구든 이런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할 때는 자꾸만 박쥐 발톱 같은 걸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지만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우주 생물체를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우주의 짙은 어둠 속에 떠있는 거대한 가스 행성. 여기엔 생물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바다도 육지도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생물은 기구형 생물입니다. 이 생물은 위아래로 떠다니면서 가스의 온도차를 에너지로 바꾸어 생명을 유지하죠. 중력이 지극히 큰 행성에선 강한 뼈대를 지니도록 진화한 생물이 아주 천천히 땅 위를 기듯이 이동합니다. 탄소가 부족한 별에서는 반도체 등에 쓰이는 규소를 이용해서 결정 같은 몸을 만들도록 진화한 규소 생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온도차가 낮아 모든 게 얼어붙은 행성에선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방사선과 얼음의 반응으로 산소가 생기고 그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이 번식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다양한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처럼 고도의 지능을 지닐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구의 경우 3천만 종의 생물 중에서 고도의 지능을 지닌 생물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우주 생물학자 세스 쇼스탁 박사는 우주의 기나긴 시간 흐름으로 미루어 본다면 고도의 지능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그리 드문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아주 오래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나이는 지구보다 두세 배나 더 길죠. 그래서 아무리 고도의 지능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드물더라도 먼 옛날부터 긴 세월에 걸쳐 고도의 문명을 세우며 은하계로 퍼져나갔거나 적어도 탐사선을 보낸 지적인 생물이 있을 겁니다. 은하계에서 문명을 두루 퍼뜨린 고도의 지능을 지닌 존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전파 망원경으로 그들을 찾아내야 하죠. 쇼스탁 박사는 과연 이 우주에서 지적인 생물의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의 지적인 생물은 대체로 인간을 빼어 닮았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을 닮게 표현해야 좀 더 흥미를 불러일으킬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고 우린 그들을 늘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어쩌면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났을 수도 있죠. 그들은 이미 자신의 몸을 개조해서 기계처럼 변했을 수도 있고 더욱 진화한 지능으로 우리보다 앞선 문명을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가가 문제겠죠. 만약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은하계에 존재하는 지적인 생물 대부분이 그런 초지능체로 진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모여있는 대우주. 여기엔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생물이 진정으로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린 과연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구 밖에서도 지적인 생물이 존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크리스 소프 씨도 머나먼 별의 세계에 마음이 끌려서 늘 천문학에 흥미를 품어온 사람이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프 씨는 어려서부터 우주의 생명력을 느껴왔다고 합니다. 이 드넓은 우주엔 우리를 닮은 지적인 생물이 틀림없이 존재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아마 우리들처럼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주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모조리 빼앗기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우주 어딘가엔 자신보다 더 지적인 생물이 있을 것으로 믿으며 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 씨는 2000년 봄부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시작한 지구 밖 문명을 찾는 새로운 계획에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우주로부터 오는 무수한 전파를 보다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연구원뿐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널리 협력자를 모으고 있죠.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 자료는 협력자의 가정에 조금씩 나누어줍니다. 이들 자료를 개인 컴퓨터로 분석해서 지구 밖 문명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찾아내려는 것이죠. 누구한테 그 지구 밖 문명으로부터의 호출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푸에르토리코 아레시보에 있는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 여기에선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 2,800만 개의 주파수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무수한 전파 중에서 지구 밖 문명이 내는 신호를 찾아내려는 연구를 세티라고 부릅니다. 세티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티에 관여하는 과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주에서 오는 전파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고도의 분석 능력을 지닌 컴퓨터로도 처리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죠. 지금까지 세티가 분석해낸 것은 은하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넘쳐나는 일반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가정 세티라는 계획이 그것이죠. 이 계획에는 이미 전 세계 국가로부터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3,000명꼴로 참여 인원이 늘고 있죠. 이것은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음성 신호로 변환한 것입니다. 우주의 천체 활동에서 발생되는 자연적인 전파는 이처럼 주파수 높낮이의 폭이 아주 넓은 광대역의 주파수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는 싸하는 잡음이 나는데 때에 따라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까지 모두 들리는 자연적인 신호죠. 하지만 우리가 발견해 내려는 신호는 이렇게 인공적인 것처럼 들리는 소리로 그 주파수 대역 폭이 아주 좁습니다. 가정 세티 센터에는 날마다 RS-15 천문대에서 보내온 우주 전파 자료가 도착합니다. 이 자료를 조금씩 나누어서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지의 협력자에게로 전송하는 것이죠. 전 세계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불과 1년 만에 28만 년분의 계산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초에 10조 번이나 계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연산 능력을 지니는데, 말하자면 우리 세계 역사상 최대의 슈퍼컴퓨터를 손에 넣은 셈이죠. 갈수록 컴퓨터 처리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도 결국엔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대로 순조롭게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계속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50년 안에 외계의 생물체를 찾아낼지 모르죠. 전 세계에서 이 가정 세티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고도의 문명을 지닌 지적인 생물이 보내는 신호를 찾아내서 그들과 교신할 수 있을까요? 세티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우주에 수많은 문명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문명이 짧은 기간에 사라져버렸다면 서로 만날 확률은 극히 적을 거라고 합니다. 우주는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에서 전파가 도달하기까지 몇 억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문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쩌면 우린 어느 문명의 한순간만을 잡아내려고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소프 씨가 이 계획에 참여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는 밤마다 컴퓨터 곁에서 천문학 책을 펴놓고 밤하늘 저편에 살고 있을지도 모를 미지의 존재에게 마음을 쓰는 이런 시간이 즐겁습니다.
아마도 이 드넓은 우주엔 수많은 생명의 세계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가 워낙 천문학적으로 많을 테니까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좀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겠죠. 실제로 이 지구 안에서도 서로 다른 많은 환경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우주 전체에는 더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이 존재할 것이고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들이 살아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일개인이 감히 해낼 수도 없고 상상만 하기에도 벅찬 우주라는 너무도 광활한 세계로의 탐험이죠. 물론 지구 밖 문명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찾아낼 확률이 사실상 복권 당첨 확률보다 극히 적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그 어딘가에 외계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떠올리기만 해도 저로서는 무척이나 가슴이 설레고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외곽에 있는 400년 역사의 바티칸 천문대는 늘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곳에선 지금도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대우주의 신비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천문대장직을 맡고 있는 조지 코인 신부는 영국 출신 천문학자입니다. 코인 신부는 오래전부터 지구 밖 생명체에도 관심을 갖고 과학자로서 그 가능성을 주장해왔죠. 지구 밖 생명체의 발견이 인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종교와 과학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지구 밖의 우주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은 우리 인류가 이제까지 생각해온 우주관에 큰 충격을 던져주게 될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은 인간 정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할 것이고 지금까지 지녀온 신이나 종교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끝없는 우주에는 무수한 세계가 펼쳐져 있고 다른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가 어느 정도는 진실을 알아맞힌 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우주관을 뛰어넘어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한 400년 전의 철학자 조르다노 브루노. 그가 과연 진실을 알아맞힌 걸까요? (21세기) 우린 다양한 우주 탐사를 벌이면서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 밖 생명체를 만날 때 지구는 더 이상 기적의 별이 아닙니다. 그때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는 전혀 새로운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